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달여 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안과의사 김명준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이주용 교수님, 이제 이주용 원장님이신데 이주용 원장님을 모셨고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안 서울안과의 원장으로 있는 이주용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교수로 있다가 이제 원장이란 타이틀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색한 것 같긴 합니다. 한 2주 전에 이제 아산병원을 떠나서 이제 해안 서울안과에 자리를 잡고 새로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비욘디 채널에 출연을 했는데요. 나오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한 2000년도 2020년도 약 4년 전에 출연을 2번을 했었더라고요. 그때도 이 김명준 원장님과 같이 출연을 했었었는데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아산병원 교수로서 이제 여기 참여해서 망막 질환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지금 한 4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제 같은 병원에 이제 소속된 네. 원장으로서 다시 여기 출연하게 되니까 또 감회가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영상이 2개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하나는 이제 뭐 망막 질환, 하나는 뭐 항반 변성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댓글 중에 2분 같이 병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내용의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뭐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분을 다시 한번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예언 능력이 있으신지 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아산병원에 오래 있었었고 그랬는데 약 5년 전에 병원을 개원을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좋은 진료를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대학병원에 비해서 장비가 좀 나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를 봤어요. 근데 저희가 뭐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장비 욕심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장비들을 갖추려고 최선의 결과를 위한 장비들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이주용 선생님이 조인하시면서 여러 가지 망막 장비들을 새로 갖췄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의 제목이 망막 진료 대학병원 대 안과의원 대결 양상 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산병원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꽤 오랫동안 진료를 보던 환자들께 제가 이제 이동 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아직 정년하기는 나이가 좀 젊으신 것 같은데 벌써 정년 퇴직하시냐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이유로 병원을 이제 떠나게 되셨는지 사실은 대학병원을 떠나게 된 계기를 뭐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개인적인 이유로 대학병원 교수로서의 경력을 어느 정도 쌓고 난 뒤에는 조금 더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욕구가 진로를 또 변경하게 된 이유가 됐던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학을 떠나게 돼서 이제 제가 그 해안 서울 안과로 이동을 하게 됐노라고 환자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럼 그 해안 안과로 제가 진료를 보러 갔을 때 서울 아산병원에서 받고 있는 모든 진료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되게들 많이들 하셨어요. 이게 망막 진료를 보시는 분들은 뭐 황반변성이라든지 또는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 망막 혈관병증이 있는 경우에 대개 진단을 받게 되면 대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진료를 볼 수밖에 없는 질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대학병원을 떠나면서 이제 환자들께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과거 차트를 쭉 찾아보면 이름이 좀 낯이 있고 조금 익숙하다 싶은 분들은 적어도 한 5년 이상, 길게는 한 10년, 15년까지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진료를 받던 환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망막 질환의 특성상 굉장히 오랫동안 진료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장기간 본인의 어떤 진료를 봐왔던 의사가 해당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 사실 자체는 굉장히 아마 조금 놀라운 일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스트레스풀한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제가 떠난다고 했을 때 과연 그쪽 병원을 가게 되면 본인이 그동안 받아왔던 뭐 진료라든지 치료라든지 모든 과정들이
그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개인 안과 의원의 그 병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과연 그 기관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비욘디의 출연 제의를 받고 그런 내용을 저를 찾아왔던 환자들께 뿐만 아니라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특히 이제 안과에서 제가 담당하는 이 망막 진료 분야에서는 대학병원과 안과가 안과 의원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제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전에는 망막 진료하면은 대학병원을 가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있었어요. 불과 한 10년 전에만 해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망막을 전공하신 분들이 대학병원에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개원가로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대학병원급의 진료가 개인 병원에서도 가능해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런 게 결국은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의료 장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약들이 이제 굳이 대학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쉽게 이제 구할 수 있고 또 의원에서도 이제 경력을 가지신 여러 안과 선생님들께서 그런 훌륭한 장비들과 약들을 활용해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대학병원과 안과 의원 특히나 망막 분야에서 망막을 전공하셨던 원장님들이 진료보는 경우에는 크게 차이 없이 진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어떤 진료 내용이 의원가로 이제 안과 의원으로 이동했을 때 진료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아마 이동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을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제가 아산병원에서 진료 보던 모든 대부분의 내용들을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을 결정했던 것도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상황을 보면은 미국을 좀 따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저희 전공인 백내장 수술, 굴절 수술하는 분들도 대부분 아카데미아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시고 그다음 개원가에 나오셔가지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학회 활동도 하시는 걸 많이 보는데요. 아마 망막도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긴 하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미국 같으면은 수술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여러 병원에 각각 클리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위해서 거기 센터로 가서 수술을 하는 시스템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거는 되지는 않고요. 네,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같이 하게 된 거는 이제 그룹 프랙티스를 하면은 아무래도 장비 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부담, 혼자서 하기는 힘든 일들을 여러 명이 합치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있는 정태영 쌤이랑 같이 조인한 것도 마찬가지 그런 비슷한 이유이고요. 그래서 망막 진료까지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이주용 쌤도 같이 오셨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준비해 오신 슬라이드가 있으신데 네, 좀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간단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망막 진료를 위해서 이제 안과를 찾게 되면 되게 일차적으로는 이제 눈에 어떤 특별한 증상을 느끼셨기 때문에 일반 안과를 방문하셨을 텐데 그 안과 의원들은 되게 전반적인 안과 진료를 보는 안과 의원도 있을 테고 또 저희처럼 특정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의가 안과 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질환을 특화해서 진료보는 안과 의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안과적인 증상이 있어서 일반 안과 의원을 방문했다가 망막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막 전문의를 찾게 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내가 종합병원을 가야 될 건지 또는 다른 안과 의원 중에서 이 망막 질환을 특화해서 진료보는 안과를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종합병원을 또 가려고 마음을 먹고 찾아보면 안과 의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어떤 안과 의사를 찾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찾는 게 첫 번째 순서가 될 겁니다. 안과의 분야를 보시면은
마우스가 잘 안 먹네요. 이걸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과는 그림과 같이 몇 개의 이제 세부 전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주로 담당하는 이 망막 분야도 있고, 김병준 원장님이나 정태호 원장님이 담당하시는 백내장, 각막 분야, 그리고 이 녹내장, 그리고 소아나 사시, 이 성형외과 분야 등 굉장히 생각보다는 안과가 이 조그만 눈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세부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이 빠졌네요. 각막이 빠져 있군요. 네. 그래서 이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본인이 만약에 1차 병원을 방문했을 때 망막 질환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 이 전체 이런 안과 의사들 중에서 이 망막을 전공한 의사를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안과 의원 내에서도 만약에 특정 망막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병원들을 찾게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안과 원장님들의 과거 경력을 들여다 보면 아마도 이제 망막 전공을 또 대학에서 하시거나 해서 이 망막 진료를 특별히 이제 특화해서 진료 보는 병원들도 있을 텐데 이 병원들 중에 종합병원을 선택하시거나 이 망막을 전공한 또 다른 이제 안과 의원을 선택을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병원들 중에서 어느 쪽을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종합병원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보면 1차적으로 뭐 전에 예약을 한다든지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 진료 예약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진료 예약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이제 대학 교수들이 생각보다는 스케줄들이 굉장히 좀 바쁘기도 하고 진료 예약이 띄엄띄엄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료를 보고 싶지만 진료 예약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반면에 안과 의원이라고 하면 대개는 그 뭐 예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는 종합병원보다는 조금 예약이 밀려 있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약 정도가 비교적 쉽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어떤 접근성 면에 있어서도 종합병원 경우에는 조금 규모가 커야 되기 때문에 시내 어떤 중심가보다는 조금 외곽에 있거나 조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까 예약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진료 일정이 이제 처음 예약도 쉽지는 않지만 되게 이제 종합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어떤 병이 의심이 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몇 가지 또 정밀 검사 등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도 한번 진료 보고 다음 진료를 보기 위해서 검사를 위한 또 다른 예약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검사하고 난 뒤에 어떤 질환이 의심되니 어떤 치료를 하자고 했을 때 또 치료를 위한 예약을 또 잡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절차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고 복잡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안과의원의 경우에는 저는 뭐 이제 의원으로 이동하고 난 뒤에 근무한 지가 아직 몇 주 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환자가 조금 예약이 많지가 않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예약도 좀 쉽게 되고 있고 급하게 어떤 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 추가적인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도 환자의 필요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좀 빠르게 추가적인 검사라든지 치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 일정 면에 있어서도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면이 이 안과의원의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진료 비용 면에 있어서도 이 종합병원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환자 부담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담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안과의원에 비해서는 환자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같은 진료와 치료를 받더라도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조금 커지는 게 그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병원을 운영을 해보니까 그 이제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예약 문제인데요. 예약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한 분 한 분한테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예약을 잡다 보면은 예약이 너무 밀리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예약을 빽빽하게 잡다 보면은 예약을 하고 오셨는데도 기다리셔야 되고 또 예약을 하고 와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궁금한 점들 질문하고 싶은데 진료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점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종합병원보다는 그래도 한 분 한 분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 이제 예약 관련된 거는 항상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개원하는 의사들이 고민일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향하는 진료가 그래도 궁금한 점들은 다 해결하고 가시도록 하는 게
저희 지향점이긴 한데 그렇게 예약을 여유 있게 잡다 보면은 너무 예약이 밀려서 예약이 안 됩니다라는 또 컴플레인을 듣게 돼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은 대학 교수로 있을 때는 이게 진료 시간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이게 대학 교수의 역할이 뭐 진료를 보고 수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등등을 하다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대학 교수로서 모든 시간을 오로지 환자만을 위한 진료 시간으로 이제 할애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반면에 또 이 진료 일정을 잡더라도 본인만의 어떤 의사뿐만 아니라 또 여타 주변 직원들하고도 어떤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환자를 오랫동안 보고 또는 환자한테 많은 설명을 위해서 적은 환자만 보겠다고 하더라도 그런 본인만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면이 있는데 반면에 안과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또 경영자이고 또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환자들에게 이제 오랜 시간 어떤 진료를 보고 충분한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본인이 그렇게 운영하겠다 결정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환자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많은 설명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오신 이유 중에도 하나일 것 같긴 해요. 뭐 그 환자 한 분 한 분한테 좀 정성껏 진료를 하고 싶다. 뭐 그런 욕심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W님 질문 주셨는데 망막 진료는 산동제 검사가 필수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망막 진료가 요즘에 워낙 검사 기구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사실 굳이 산동하지 않더라도 이 광각 안저 촬영이라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산동하지 않은 상태로도 망막의 거의 대부분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형태를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아주 미세한 어떤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산동 검사가 보다 더 정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광각 안저 촬영을 통해서 이제 산동이 되지 않은 상태로 검사를 진행했는데 주변부의 망막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산동 검사를 하고 현미경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흰둥이와 푸드리님 질문 주셨는데 망막박리 수술하고 백내장 수술 같이 받으셨는데 주치의분께서 하루만 엎드려도 된다고 하셨는데 유튜브 보면 2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엎드려야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게 정답인가요? 하셨어요. 이게 망막 수술 받고 엎드려 있는 자세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이 망막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엎드리시는 거고요. 이 망막 박리도 망막 박리가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엎드리는 기간이라든지 어떤 자세 유지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망막이 떨어진 위치가 아주 위쪽에 주변부에 국소적이었다고 하면 엎드리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이 망막이 찢어진 위치라든지 떨어진 부위가 뭐 아래쪽이라든지 하는 경우에 완전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다시 망막이 재박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1주에서 2주 정도 엎드린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제 위치에 따라서 충전물도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안에 이제 가스 같은 거 넣었는데 가스도 좀 다른 종류, 뭐 가스나 실리콘 기름 같은 거 쓰기도 하는데 거기 따라서도 기간이 달라지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준비해 오신 슬라이드가 저희가 조금 늦어지고 있나요? 네. 이게 뒤에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성에 대한 부분 아까 이미 서두에 다 말씀드렸는데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이제 의료기관 체계에 대해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병원의 그 분류를 1차 기관, 2차 기관,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인 3차 기관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해안서울안과는 1차 의료기관 의원이고 주로 이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진료들을 하고 있는 병원들을 이제 의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로 대상으로 하는 병원들을 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의 2차 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중증 질환에 대해서 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보다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특별하게 상급 종합병원으로 분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는 질환군별로 환자 구성 비율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정확하게 맞아야 상급 종합병원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기관과 2차 기관에서 이제 특정 질환을 진단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막 질환이 의심되니 망막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받고
이제 환자분이 검색을 해보시고 이제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망막 전문의를 찾아가겠다고 결정을 하시게 되면 1차 병원과 2차 병원에서의 진료를 받던 내용을 바탕으로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상급종합병원을 찾아가셔야지 보험을 혜택을 받으면서 일반적인 진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찾아가게 되면 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상대적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진료를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상급종합병원 아까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완전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상급종합병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정책적으로 이 상급종합병원에 보다 중증의 환자들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제도들을 보완을 하고 있는데 현재보다 이제 경증 진료를 30% 이내로 줄여야지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이제 만들어서 이론적으로는 정부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과 질환이 과연 이게 경증 질환인지 중증 질환인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 일반인들은 잘 알 수가 없으실 텐데요. 이게 매년 경증과 중증 질환에 대해서 이 나라에서 이제 그 경증 질환들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 발표가 됐던 그 경증 질환들의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뭐 상식적으로 경증 질환처럼 보이는 그런 질환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안과 질환 중에 경증으로 해당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래끼라든지 여러 가지 눈물계통의 이상들 그리고 뭐 결막염들 그리고 흔하게 수술받고 계시는 백내장이라든지 이 굴절 이상 등이 현재로서는 안과 질환 중에 경증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망막 질환은 그러면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 망막 질환 모두 그러면 중증 질환이어서 종합병원 특히 상급 종합병원을 다 방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저희 같은 이제 망막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이제 의사들이 모여 있는 이 학회가 따로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한국망막학회라는 학회가 있는데 여기 현재 이제 한국망막학회에 가입돼 있는 이 안과 의사들의 숫자는 올해 말 기준으로 약 600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 망막 의사들이 이 망막학회에 가입해서 여러 가지 진료와 관련된 어떤 또 학문적인 교류들을 하고 있는데 이 학회에 들어가 보면은 이 망막 전문의가 과연 우리 동네에 어디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찾아보면 되게 이제 대학에 계신 분도 많지만 실제로는 우리 개원과에 이제 계신 우리 망막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안과 의사 중에 망막을 전공하는 의사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 망막을 전공하는 의사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도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망막 학회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안과 의사 중에서 망막에 관심이 있다고 모두 가입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망막 전문의로서의 어떤 트레이닝을 받고 관련된 학술 논문을 충분히 이제 발표를 했다든지 등등의 조건을 갖춰서야지 망막학회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고 우리 지역사회에 있다는 거를 보면 이 망막 진료도 어떤 면으로는 뭐 여러 가지 중증 질환이 함께 동반돼 있어서 꼭 상급 종합병원을 가야 되는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1차적인 진료에서 망막 이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망막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진료를 보겠다고 한다면 이 망막 학회 같은 사이트 등을 통해서 우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변에 어떤 망막 의사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이 의사들 중에 한 분을 찾아가서 진료를 보시게 되면 적어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망막 진료는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또 질문 짧게 받고 가겠습니다. 네. 네, 마음이 급해서. 네, 행복한 인생님 질문 주셨는데요. 42세 여성이시고 당뇨병 진단받은 지 5년 되셨는데 당뇨망막병증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고 하셨고 시력은 괜찮은 것 같은데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되는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검사 받을 때 아프지는 않을지 그렇게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42세시고 5년 전에 당뇨병을 진단받았다고 하시면 아마도 이 당뇨병 중에서도 1형과 2형이 있는데 아마 2형 당뇨병으로 생각이 되긴 하고 이 당뇨병을 이제 성인이 돼서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과연 이 당뇨병이 과연 언제부터 생겼는지를 잘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당뇨를 진단받은 시점에는 반드시 안과 검사를 진행해 보시길 권하고 있고요. 만약 그 당시에 특별한 망막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검사를 진행하시면서
당뇨와 관련된 망막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지를 검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뭐 중간에 당연히 증상이 어떤 시력 저하라든지 등의 여러 가지 안과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안과 검사를 하셔야 될 거고, 또 그 검사 중에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 소견이 보인다고 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진료 관계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검사 과정은 특별하게 아프거나 하는 과정은 없고요. 이게 그 뭐 여러 가지 영상 촬영이라든지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하기 때문에 뭐 통증을 느끼거나 굉장히 예상하시는 것처럼 뭐 아주 두려운 검사들이 딱히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리스크님 질문 주셨는데 6년 전부터 눈이 뿌옇게 보여서 대학병원에 가고 했었는데 병명이 녹내장 모양체험 발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병이 재발했다 안 했다 그러는데 이 병이 완치가 되나요? 엘라조비란 안약 쓰면 머리도 안 아프고 뿌연 것도 사라지는데 이게 녹내장 초기 증상인가요? 평생 재발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마 이거는 저기 포도막염의 일종을 아마 네. 진단을 받으신 것 같고요.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포도막염의 하나의 진단 중에 포함되는 진단을 받으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한 번씩 재발하면서 치료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도막염과 관련해서 아마 안압 상승과 관련된 변화들이 생겼기 때문에 엘라조비라고 하는 안압 하강제를 아마 쓰신 것 같고요. 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엘라조비 사용과 관련된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고 한다면 약을 쓰면서 정기적으로 안압 체크라든지 시야 이상이라든지 안군의 염증의 재발 같은 소견 등을 종종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리도사이클리틱 네, 아마 그쪽인 것 크라이시스, 같습니다. 퍼스널 네. 실로스만 아, 신드롬인 것 네. 같아요. 네네. 근데 재발이 가끔 되죠. 근데 스테로이드 쓰고 그러면 치료는 잘 되고 되게 안압이 일시적으로 높은 경우는 뭐 시야라든지 시신경에 손상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하여튼 뭐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슬라이드 네. 또 다음 보여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약제와 장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아까 제가 아산병원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했을 때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신 것이 제가 과연 교수님을 따라서 이제 해안 서울안과를 가더라도 같은 약물의 치료, 같은 어떤 뭐 수술을 한다 그러면 같은 정도의 장비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들을 많이들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항목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종합병원에서 이제 약제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시중에 이제 굉장히 좋은 약들이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져서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약들이 시장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그 약들을 약이 나온다고 바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이제 안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들이 같이 근무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을 무한정 들여와서 쓰기에는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이 이제 도입되고 그거를 특정 병원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약을 쓰고자 하는 의사가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약을 같이 쓰는 같은 전공하는 의사들 간에 동의가 있어야지 병원에다가 이런 약을 꼭 써야 된다라는 신청서를 일단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신청서를 내고 나면 병원 내에서 존재하는 이름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약사위원회라든지 의약품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이 있어서 거기서 이 약이 과연 우리 병원에 들어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한 3개월, 길게는 6개월마다 열리는 병원들도 있고 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새로운 약이 나왔는데 그 위원회가 뭐 6월이나 뭐 그 이후에 열린다고 하면 그 약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신청을 하더라도 그 병원에 들어오는 데는 몇 개월 이상의 시간이 이제 걸려야지 약이 들어올 수 있는 찬스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 위원회에서 기존의 병원에 쓰던 약과 굳이 차이가 없다든지 이 약이 들어왔을 때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무리 이 약을 쓰고 싶다고 신청하더라도 못 쓰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근데 반려되면은 바로 재신청을 못하는 룰들이 그런 보통은 룰들이 있어서 있죠. 그러면은 한번 밀리고 나면은 뭐 1년 뒤에나 쓸 수 있고 뭐 이런 네. 상황들도 벌어지니까 조금 답답하긴 하죠. 그렇죠. 조금 쓰고 싶은 약이 있어도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개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약들을 쓰고 싶은 약들을 이제 도입을 하는 데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들한테 필요하다고 장점이- 생각되는 약들이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 그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약을 선택하고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안과 의원이 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어떤 간소함으로 인해서 약의 선택에 있어서는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안군의 주사와 관련돼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으면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에 있어서 쓰여진 약들이 2006년도부터 한 11년도까지는 이 루센티스나 아바스틴이나 아일리아 같은 세 가지 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2020년 정도에 이르기까지는 이 약 세 가지만 가지고 고민하면 됐기 때문에 약의 선택이라든지 약제위원회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고민이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2020년대 무렵에 들어서 굉장히 새로운 약들이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기존에 썼던 약들보다 더 강력하다든지 또는 주사 기간을 더 늘려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 등을 이제 내세우면서 새로운 약이 나와서 이제 이런 약들이 출시가 됐고, 또 최근 들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루센티스나 아일리아 같은 약들이 이제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약들이 바이오시밀러라는 이름으로 국내 회사 등에서도 새로운 약들이 많이 나와서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약들을 가격적인 장점이라든지 등으로 인해서 이런 약을 쓰고 싶다고 하더라도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유사한 약의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어떤 사유가 되지 않으면 이 모든 약들을 다 쓸 수 있도록 허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약을 의사가 쓰고 싶다고 하더라도 쓰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고, 또 종합병원에서 이런 약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비싼 약들은 또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약제 도입 측면에 있어서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새로운 약제가 출시되더라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좀 다소 복잡한 편이고, 또 출시된 모든 약들을 의사가 꼭 쓰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런 절차상의 구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쓰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안과 의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약의 도입이 좀 쉽고 허가된 약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도입해서 필요한 환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기에 좀 용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군에 주사하는 약들이 어떻게 보면 황반변성, 과거에 이제 치료제가 없었던 황반변성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준 약들이 될 텐데, 그 오시면서 그 온도 관리 철저하게 되는 냉장고도 구입하시고, 그래서 온도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책임자한테 이렇게 연락이 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약이 굉장히 다양한 약들이 갖춰져 있는데, 저는 이름도 생소한 약도 있고,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 되면 한번 그런 안군에 주사하는 약제에 대해서, 주로 황반변성을 치료 네, 주로는 목표로 황반변성이 하고 있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당뇨가 있어서 망막이 부어서 시력이 떨어지는 황반부종의 경우도 약제들의 주요 치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약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정기적으로 주사 맞으시는 분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약제에 대한 이야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장비도 사실 도입하는 것이 안과 의사가 원한다고 해서 종합병원에 있는 경우에 그냥 쉽사리 도입되는 건 아니고 또 나름의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약제위원회에 대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장비의 경우에도 의료장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장비를 만약에 어떤 특정 의사가 쓰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 병원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를 하고 그게 통과가 됐을 때야 비로소 이제 그 기계들을 들여볼 수가 있는데, 그 장비위원회의 어떤 운영 기본 방침은 기본적으로 병원의 경우에는 매년 이제 예산을 설정을 하는데 특정 예산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다른 과들의 어떤 나름의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비를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아까 약제와 마찬가지로 안과 의사가 새로운 장비가 이제 출시가 돼서 이런 기계를 썼을 때 환자들한테 굉장히 유익하게 쓰여질 거라고 판단되더라도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림과 같은 다양한 어떤 고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쉽게 도입하기가 쉽지는 않은 반면에 안과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운영자고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본인 결정하에서 장비를 들여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좀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안과형 진단과 수술 장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백내장이나 굴절 수술을 위한 장비들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제가 전공하는 망막 장비들도 진단용 영상 장비라든지 치료용 레이저나 수술 장비들도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장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나올 때마다 이게 계속 바꿀 수도 없고 사기도 쉽지는 않은데 꼭 필요하다면 사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종합병원처럼 다양한 어떤 절차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고려해서 장비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면 조금씩은 늦어지거나 또 늦어질 뿐만 아니라 원하더라도 도입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종종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질문이 조금 밀려가지고 네.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청춘이다님 질문 주셨는데요. 아이가 잠버릇이 심해서 자다가 눈을 한 번씩 팔로 2번 정도 쳤는데 눈앞이 번쩍하면서 잠을 깼고 아팠었다고 하셨고요. 멍들지는 않았지만 안과 가서 안저 검사를 해보니까 괜찮다고 하셨는데 안과에서 망막 촬영을 해보니까 양압 망막에 흉터가 있다고 했는데 이 흉터가 외상으로 생긴 건지를 질문 주셨고 흉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있는지를 질문 주셨어요. 네, 그 외상과 이제 흉터를 발견한 시기가 아주 간격이 아주 길다 그러면은 뭐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치고 난 직후라고 하면 흉터가 바로 생기지는 않거든요. 아마 기존에 갖고 있었던 흉터일 가능성이 높고 주변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망막 변성 소견들을 아마 흉터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흉터처럼 보인다고 해서 모두 다 치료하지는 않고 망막이 찢어지거나 해서 향후에 망막 박리의 어떤 진행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방적인 레이저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망막 박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흉터라고 불리는 모양에 따라서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버블버블님 질문 주셨는데요. 결막염이 있어서 안약을 사용하셨는데 몇 달 전에 넣던 안약을 넣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순한 스테로이드 종류인 것 같고요. 내일 망막 검사 수술할 수도 있는데 걱정이네요라고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내일 뭐 검사를 하신다 그러면 일단 검사 진행하시고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뭐 한두 번 안약을 잘못 넣는 것만으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스테로이드 안약을 뭐 실수로 굉장히 오랜 기간 썼다 그러면은 안압이 올라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백내장이 조금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건 중요하지만 한두 번 저만을 잘못하는 걸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안하시면 내일 망막 검사하실 때 그런 부분을 담당 의사에게 잘 설명하시고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으로 네, 저는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네, 김민님 질문 주셨는데 망막을 평소에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양제, 생활습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영양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황반 변성, 중등도 이상의 황반 변성을 진단받게 되면 RS라고 하는 어떤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 비타민 제제 복용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경우는 사실 영양제 복용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뭐 망막 상태를 뭐 좋게 하는 데 도움된다는 근거는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황반 변성을 진단받는 경우에는 비타민제 복용을 권유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비교적 젊은 분들이고 특별한 질환이 없다고 하신다 그러면은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뭐 안과 검사를 통해서 이상 여부 확인하신 정도로 관리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커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비문증이 있는 분들이 또 시력도 안 좋으신 분들이 주기적으로 잔동 검사를 해주는 게 좋을지, 그리고 망막 진료 볼 때 망막 전문의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냥 망막 전문의 아니면 망막 전문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안과 전문의가 되겠죠. 그럴 때 보셨을 때 큰 차이가 없을지를 질문을 주셨어요. 글쎄요, 망막 전문의가 본다면 아마 조금 더 이제 망막에 특화된 진료를 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진료를 보거나 또 어떤 특정 검사를 진행했을 때 그 어떤 결과를 해석하시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고요. 하지만 워낙 요즘 검사 장비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광각 안저 촬영을 하거나 OCT 검사를 진행했을 때 이상이 발견되면 이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 진료를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아마도 아까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 이상이 의심되니 망막 전문의를 찾아가라라고 아마 조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질문을 많이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짧은 시간이어서 답변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시간 되시면은 네, 그렇게 답변 좀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해 오신 슬라이드가 네. 어떻게 되나요? 이제 네. 시간이 몇 많지 개 안 않아서요. 남았는데 네. 그래서 뭐 장비 도입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병원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고 안과 이온의 경우에는 이제 안과 원장님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망막 진료를 위해서 이제 병원을 선택할 때 우리 환자 입장에서 꼭 고려해야 될 거는 제 생각에는 종합병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과 의원일 수도 있는데 과연 본인의 질환을 담당할 의사가 충분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눈 상태를 보고 정확한 진단 그리고 정확한 치료를 권유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의사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병원이든 안과 의원이든 진료 내역에는 크게 망막 진료 분야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담당할 의사가 본인의 눈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에 본인의 어떤 생각하는 어떤 진료를 한다고 했을 때 충분한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에 있다든지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없다고 하시면 본인이 그래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병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접근이 편리한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본인 진료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게 망막 질환 아까 특성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망막 질환이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병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한두 번 가시고 뭐 치료하시고 그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종합병원을 안 가고 의원으로만 다 가도 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종합병원을 또 꼭 가야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되는 것만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꼭 가셔야 되는 경우들을 다 한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망막 질환이 그냥 망막에서만 이상이 생기는 경우들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그런 전신 질환과 관련해서 망막이 이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하지 않은 당뇨 합병증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는 의원을 가든 또 종합병원 가든 큰 차이가 없겠지만 당뇨 조절이 너무 되지 않거나 혈압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나 간혹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다 이제 해당 특정 전문과에서도 같이 진료를 보시면서 망막 진료를 보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몸 안에 어떤 감염으로 인한 안근의 염증이 생겼다든지 또는 장기 이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중증 암 질환과 관련해서 면역이 아주 떨어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성 망막염이 함께 동반된 경우 등은 또 내과 진료를 함께 병행하시면서 망막 진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을 가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소아의 경우에도 망막이나 포도막염 질환 등이 잘 치료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도 역시 소아 청소년과의 전문의와 함께 진료를 보아야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다른 과들과 협진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병원 진료를 보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또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너무 두려움이 많다든지 실제로 정신과적 이유로 폐쇄공포증이라든지 너무 두려움이 커서 전신 마취를 하지 않으면 수술이 불가한 경우도 현실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마취과 의사의 어떤 저희 전신 마취 하에서 필요한 경우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반드시 종합병원을 가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역할이 조금 나눠질린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과도기적인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좀 재정립을 하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조금 뭐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해관계자들 서로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역할이 나눠지는 방향으로 가는 건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종합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담당 의사가 판단을 해서 아마 종합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대부분 그렇게 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W님 질문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합병원은 보수적이고 안과의원은 개방적인 편이라고 봐도 되는지 질문 주셨고요. 종합병원은 축적된 경험이 많을 것 같고 안과병원은 최신 기술을 쓸 수 있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과병원의 경우에는 오로지 안과만을 위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장비의 도입이라든지 약제 어떤 도입 같은 것들이 보다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신의 기술을 보다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의료기관이라고 판단을 하고 종합병원의 경우는 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중증 질환들 중에서 다른 과랑 협진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은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금 특정 어떤 질환에 대한 어떤 치료가 달라지기보다는 역할이 좀 다른 거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종합병원의 역할을 보면은 진료가 일단 있을 거고 진료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연구가 역할이 있을 텐데 연구를 그동안 많이 하셨었잖아요. 여러 가지 유전병이라든지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 연구의 앞으로 이제 연속성에 대해서는 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그 대학에 있을 때만큼 아주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해왔던 결과물들이 이제 조금씩 뭔가 환자들한테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임상적인 어떤 그 시험이라든지 임상 시험이랄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저랑 같이 연구를 같이 진행했던 회사 쪽에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아마 그런 진행에 있어서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메디컬 어드바이저 정도 역할은 계속해서 하면서 연구에 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에서 뭐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서 새로운 것들을 이 세상에 소개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고 그 특정 질환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용 선생님 이제 개원가에 나오신 지 2주차 2주 되셨는데 뭐 여러 가지 느낀 점을 기반으로 해서 종합병원하고 의원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장단점들 좀 설명을 해주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망막 질환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개원가 어린이시네요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기회 되실 때마다 망막 질환에 대해서 좀 저희 시청자분들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강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